1번 한공백화점의 상품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공백화점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선수금으로 분개가 되는 거죠. 선수금으로 분개가 되는 거고요. 물건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주문하고 계약금 받은 거고요. 세 번째, 상품권과 신용카드를 결제했고 책상은 자택으로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죠. 인도 시점이 4월 12일이니까 3번이 수익 인식 시점이 되는 거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리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50만원짜리고요. 내용연소 10년 정액법 잔존가 1,500원 나와 있습니다. 회수 가능액이 30만원 추정돼서 손상차손 인식했고요. 다시 32만원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자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년.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2018 1월 1일에 얼마에 취득했냐면 5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8 12월 31일 2019 12월 31일 그죠? 그 다음에 2020 12월 31일 2021 12월 31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2021까지 나왔으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50만원 나누기 10년이면 5만원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봐요. 5만원짜리 5만원씩 가치가 떨어지니까 45만원, 이때는 40만원, 이때는 35만원, 이때는 30만원이 되겠죠. 장부가액이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했을 때 장부가액은 저렇게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여기 봐요. 2019년 12월 31일이면 여기죠. 2019년 12월 31일에 장부가액 40만원짜리가 회수 가능액이 30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또 떨어졌어요. 3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까요? 40만원짜리가 30만원 또 떨어졌으니까 10만원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손상차손이 생기는 거죠. 10만원만큼의 손상차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감가상각은 여기 봐요. 그 다음부터 감가상각은 나누기 30만원 나누기 자 하나 두 번 지났죠. 10년 중에 여기 봐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10년 중에 몇 번 지났어요? 2번 지났으니까 8년 남았죠. 그쵸? 나누기 8년 는 하면 30만원 나누기 8년 해봐요. 그럼 1년에 얼마씩? 8, 3, 24, 8, 7, 56, 8, 40, 37,500원? 맞아요? 37,500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37,500원씩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봐요.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지? 30만원짜리가 37,500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6만 2,500원.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또 37,500원 빼봐. 37,500원 빼면 얼마죠? 22만 4,000원? 아니 22만 5천원? 37,500원 37,500원 22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봐요. 처음에는 50만원짜리가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그냥 5만원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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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2019년 12월 30일에 30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손상차손 10만원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30만원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8년에서 37,500원씩 떨어지면 되는 거죠. 자, 2021년 12월 31일에 여기 봐요. 2021년 12월 31일 이 시점이죠. 22만 5천원짜리가 얼마로 회복됐습니까? 32만원으로 회복됐어요. 여기 봐봐. 회복된 금액이 32만원이면 요 장부가액을 넘어섰죠. 그쵸? 그쵸? 필요 없어요. 최대 여기까지만 32만원으로 회복됐지만 필요가 없고요. 최대 30만원까지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만 5천원짜리가 30이 됐으니까 얼마? 7만 5천원.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재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 전에 여기 봐요. 손상차손 인식 전에 감가상각하기 전에 장부가액이 30이잖아, 그치? 3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7만 5천 원 환입되는 거죠.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해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장부금액은 30만 원이다. 19년 장부가액은 30만 원 맞죠? 30으로 조정이 됐고요. 손상차손은 10만 원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는 37,500원 맞고요.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사채 관련된 자리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사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하고요. 액면 이자율이 기준입니다.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서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같으면 액면 발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이거는 할인 발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잖아요. 여기 실제 여기 봐요. 시장 이자율의 뜻은 뭐냐면 실제 거래되는 거고요. 실제 거래되는 이자율이고 액면 이자율은 실제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이자율. 그래서 거래되는 거랑 지급하는 거랑 같으면 액면 발행.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지급하는 게 많죠, 그죠? 그럼 할증 발행. 적으면 할인 발행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보다 작죠, 그죠? 맞아? 작으니까 무슨 발행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죠, 그죠? 답은 4번 바로 나와버렸네. 옳지 않은 것은 4번. 할증 발행되었다가 아니라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 시 이자 비용은 여러분 할인 발행 시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이자 비용은 실제 지급한 이자보다 크다. 할인 발행 차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부가액 발행 당시보다 크다.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할인 발행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할인 발행의 특징이 만약에 91만 원 빌려오고 나중에 1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거. 100만 원 갚기로 하는 거. 계속 늘어나서 얘가 94만 원이 되고 얘가 97만 원이 되고 얘가 100만 원이 되는 거. 장부가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퇴직금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월 1일에 퇴직금의 충당부채 5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요. 다시 700만 원을 불입했습니다. 운용수익이 120만 원이 발생했고요. 전체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4,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산분기 후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4,620만 원이다.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기 준비하시고 기초가 얼마 있었어요? 5천만 원 있었죠? 5천만 원. 퇴직금 얼마 지급했어요? 1,200. 그래서 3,800만 원 남았겠죠? 그치? 3,800에서 또 얼마를 불입했습니까? 700. 그래서 4,500이 됐을 테고요. 이자가 얼마 붙었어요, 여러분들? 120. 그래서 4,620이 됐죠, 그쵸?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죠. 장사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지? 맞아요.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퇴직급여는 1,200만 원이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기초에 5천만 원 있었죠? 얼마 지급했습니까? 퇴직금을 1,200만 원 지급했죠? 1,200만 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3,800만 원 남았죠? 그래 안 그래? 퇴직급여 충당 1, 2, 3번은 퇴직연금 1, 2번은 퇴직연금 따졌잖아, 그치? 3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천에서 1,200 줬으니까는 3,800만 원 남은 거야. 그 2번 분계를 하면은 차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800이에요.
그 다음에 700하고 120은 충당부채랑 전혀 관련이 없죠. 마지막 거 봤더니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800. 근데 충당부채는 얼마밖에 없어? 여러분 마지막 12월 31일에 전체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4,80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충당금 부채는 쓰고 남은 게 3,800밖에 없잖아. 1,000만 원을 또 모아둬야 되겠죠? 모아두는 분계는 차근의 퇴직급여 1,0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아두는 분계는 차근의 퇴직급여 1,000,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퇴직급여는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3번에 틀렸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맞고요. 자, 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과세 표준. 여러분 외상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1,0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출 할인 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에 금액이죠. 그러면 차감하면 얼마가 될까요? 950. 차감하면 950이죠. 직수출도 들어갑니다. 7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950에서 700만 원 더해주니까 1650. 승용차 파는 거 400만 원 더해주면 2050. 토지는 면세니까 안 들어가고요. 건물만 2천만 원 들어갑니다. 4050. 4050.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된 저의 가격도 원래는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관할의 단서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빼줄 거 없죠. 그 문장이 없으면 뺐었어야 되는 거야. 그 문장이 없었으면 관할에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없으면 빼서 3,850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굳이 뺄 데가 없잖아, 그쵸? 뺄 상대가 없는데 뭘 빼줘? 빼주는 거 아니에요. 4,050이 답이 되는 겁니다. 4,050. 3번. 6번. 과세거래에 대한 세무이라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원료로입니다.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면세 사업자가 팔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면세가 되는 겁니다. 3번은 틀렸어요.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여러분 판매 장려금품 사업상 증여란 말이에요.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판매 장려금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상 증여가 맞는 거, 사업상 증여에 속하는 거예요. 7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복식부의 의무자라고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된 수익이 1억 원일 때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세전이. 자, 김한구 공시의 급여가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 급여가 일단은 세전이 1억 원 나와 있고요. 3천만 원. 대표자 급여가 3천만 원 나와 있고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이 800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자 수익이 800만 원. 이자 수익이 8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 처분이익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만 원. 토지 처분이익이 1200. 토지 처분이익이 1200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품을 처분한 손실은 얼마? 500만 원 나와 있어요. 비품 처분 손실은
기품, 처분, 손실 500. 기품, 처분, 손실 500.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 차익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용 자산 보험 차익이 보험 차익은 1700. 1700. 점점점. 자, 여러분들 칠판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지금 소득세는 이렇게 갈라지잖아. 이, 배, 사, 근, 년, 기, 태, 양. 그죠? 지금 사업소득, 여기 봐요. 사업소득,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업소득 금액을.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당금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오세요. 이자가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빼야 되겠지, 그쵸? 수익을 빼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총 수익 금액. 총 수익 금액 뭐라고 했어요? 불산이. 얼마입니까? 800. 얘가 없어지면은 얘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이라고 그랬지, 그치? 양도소득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총 수익 금액 불산입. 총 수익 금액 불산입, 예, 1200이 또 들어갑니다. 보험 차익은 들어가는 거 맞죠? 사업용 자산의 보험 차익이니까 들어가는 거 맞죠?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이자 수익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총수익금의 불산이. 토지 처분이익도 마찬가지 양도소득이잖아, 그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려야 돼요. 총수익금의 불산이. 보험책임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대표자금에는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안 돼요. 송금불산입하고 똑같은 거야. 송금불산입하고 똑같은 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3천. 기품을 처분한 손실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는 하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얼마나 계산이 될까요? 2천만 원 빼주고 3천만 원 빼주니까 1억 1천만 원 나오죠. 1억 1천만 원. 사업소득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1억 1천만 원. 3번.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경력과장인 이회계 씨가 2021년도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이다. 이회계 씨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원천인수 전액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 급여는 과세 대상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회계 씨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총 급여는 과세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매월 지급된 급여 합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천만 원 나와 있죠? 당연히 과세죠. 자녀 학자금 수령한 것도 당연히 과세입니다. 자녀 학자금 수령한 것도 당연히 과세고요. 식사 내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였다. 여러분,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했으니까 다 과세가 되는 거 맞죠? 240만 원 다 과세예요. 만약에 여러분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으면 1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그러니까 12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네는 다 과세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인의 경조금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사주 저가취득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근로소득 즉 총 금액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5,600이 5,840? 네, 5,840.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입금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 자회사의 외국 법인세 중 해당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맞고요. 국세 과호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입금에서 제외되나? 입금 불산 맞죠?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입금에 포함된다? 여러분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보상의 성격이므로 뭐가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이죠. 이번이 틀렸어요. 이월기 수금을 보존하는 데 충당한 채무 면제액은 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이 맞죠? 자기 주식 취득을 소각함으로써 여러분 소각은 감자지. 감자함으로써 얻은 차익은 감자차익 얘기하는 거죠. 감자차익은 입금이 아니에요. 감자차익을 입금으로 봐서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주식을 자 소각한다. 소각이라는 걸 제가 그러면 감자라고 했어요. 감자하면서 얻은 이익은 감자 차익이고요.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이익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금 맞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 산인 기타로 소득 처분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금 내야 되는 거라고요. 10번. 손익 귀속 시기와 자산물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해당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인도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여러분, 인도 기준은 일반적인 그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인도 기준이에요.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처럼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죠, 그렇죠? 부동산은 이동이 안 돼요. 인도 기준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거나 아니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잡아요. 가장 빠른 날. 근데 등기도 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지는 않겠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치? 라면 어떡할게요, 그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대금이 청산이 되겠죠. 어쨌든 인도한 날이 아니라 대금 청산한 날 등기일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적용해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용역, 건설 용역 무조건 진행 기준입니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가 매입은 싸게 사갖고 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저가 매입은 싸게 사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단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 네 풀어줄게요. 저가 매입은 세무조정 없다. 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입금 산입한다. 입금 산입한다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저가 매입은 세무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저가 매입은 회사에 유리한 거잖아, 그지? 싸게 사고 온 거니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입은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차이가 입금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부동산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입금 산입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 등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을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4번이 맞네요. 4번이 맞아요. 그거 뭐지? 4번 분기에 우리 이런 거 해봤죠? 공채를 취득을 했어요. 공채를 이런 분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액면가는 10만 원인데 시가는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런 공채는 액면가로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대변의 현금 1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8만 원. 시가가 8만 원이니까. 나머지 2만 원은 자동차 사는 거면 차량, 운반고, 건물 사는 거면 건물, 땅을 사는 거면 토지,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번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